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어느 저택에서 한 귀족이 자신의 노예를 때리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가 계속해서 노예를 구타한다면 로마의 법정에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지위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는 과연 진실일까요? 주인이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이미 노예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존재했어요. 렉스 아퀴리아라고 불리는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주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노예를 함부로 죽이거나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없었던 거죠. 렉스 아퀴리아의 세부 조항들을 보면 더욱 놀라워요. 이 법에 따르면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 노예의 최고 가치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 가치라는 표현인데 이는 그 노예가 평생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을 의미했어요. 때로는 그 배상액이 자유민 한 사람의 평생 수입보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주인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기원전 1세기의 법학자 가이우스의 기록을 보면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불합리하게 죽였을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었지만 적어도 법 조문상으로는 주인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사회의 종교적 금기사항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었고 신들의 분노를 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가족과 후손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어요. 노예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파스였어요. 이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는데 부당한 폭력은 이 파스를 깨트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노센스 상기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는 무고한 피를 의미했어요. 로마인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는 신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이 무고한 피에는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는 노예의 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정에는 라레스와 페나테스라고 불리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이 신들은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한다고 믿어졌는데 여기에는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노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수호신들이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라레스 파밀리아리스 가정의 수호신에 대한 의식을 보면 이런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가장은 가정의 제단 앞에서 라레스에게 기도를 올렸는데 이 기도에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식구들에는 명시적으로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노예들 자신도 이런 종교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콤피탈리아라는 축제에서는 노예들이 직접 라레스 콤피탈레스 거리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이때 그들은 주인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축제였어요. 매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위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들이 노예들을 섬겨야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을 한다거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투르날리아의 기원을 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이 축제는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것인데 사투르누스가 지배했던 황금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했다고 믿어졌어요. 따라서 이 축제는 그 이상적인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었고 노예제도 자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사투르날리아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규칙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노예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고 주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노예들이 주인을 조롱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노예를 때리거나 처벌한다면 그것은 사투르누스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서 심각한 종교적 제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기원전 2세기의 한 사건을 보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라는 로마 귀족이 자신의 노예를 공개적으로 구타했다가 원로원에서 질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노예를 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라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여겨졌고 공개적인 굴욕은 로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거든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는 포름에서 자신의 노예를 채찍질했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원로원에 고발한 거예요. 원로원에서는 로마 시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며 그를 질책했고 심지어 일정 기간 공직 참여를 금지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교적 맥락에서의 노예 보호였어요. 로마의 신전에서는 누구든지 심지어 노예라도 망명권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예가 신전으로 도망가서 신의 보호를 요청한다면 주인이라도 함부로 그들을 데려갈 수 없었어요. 신전의 대제사장이 그 노예의 호소를 듣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실룸이라고 불리는 이 신전 망명권은 로마 종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였어요. 특히 디아나 여신의 신전과 베스타 여신의 신전은 가장 강력한 망명권을 제공했습니다. 네미 호수의 디아나 신전에는 수많은 도망노예들이 피해 있었는데 이들은 신전에서 제공하는 보호 아래 상당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신전 망명의 절차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망명을 요청하는 노예는 먼저 신전의 제단에 손을 얹고 신에게 보호를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신전의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노예의 사연을 들었어요. 만약 그 노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신전에서는 그 주인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인은 신전의 중재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협상 결과 노예의 대우 개선이 약속되거나 때로는 그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노예가 해방되어 신전의 종이 되기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보호 조치들은 더욱 강화되었어요. 황제는 노예들을 보호하는 여러 칙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자의적 살해 금지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노예를 죽이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고 그 이유를 관리에게 신고해야 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렉스 이울리아데 비푸블리카라는 법률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노예를 죽이려는 주인은 사전에 프라이토르 법무관에게 신고해야 했고 프라이토르는 그 이유가 타당한지 심사했습니다. 만약 부당한 살해로 판정되면 주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소급 적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도 재조사하여 부당한 살해가 있었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귀족들이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더 나아가서 노예 유기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주인이 늙거나 병든 노예를 버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만약 주인이 아픈 노예를 티베리나 섬에 버렸다가 그 노예가 회복된다면 그 노예는 자동으로 자유민이 되었어요. 주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티베리나 섬은 로마인들이 전통적으로 병든 노예들을 버리는 곳이었어요. 이 섬은 티베르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아스클레피우스 의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중병에 걸린 노예들을 이 섬에 버리곤 했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이를 완전히 금지했어요.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만약 주인이 병든 노예를 치료하지 않고 버린다면 그 노예가 회복되었을 때 자동으로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만약 그 노예가 죽는다면 주인은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노예의 생명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혁신적인 조치였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로마법에서 인정한 노예의 개인 재산권이었어요. 페쿨리움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 노예들은 자신만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노예의 페쿨리움을 빼앗을 수 없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페쿨리움 제도의 세부 사항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노예는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 심지어 다른 노예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까지 페쿨리움에 포함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재산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노예가 자신의 페쿨리움을 사용해서 다른 노예를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노예가 노예를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 그 노예의 노예는 비카리우스라고 불렸는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인의 소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 노예가 관리했습니다. 페쿨리움은 또한 노예들이 자유를 사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많은 노예들이 자신의 페쿨리움을 모아서 주인에게 자유를 샀습니다. 이를 마누미시오 페쿨리오라고 불렀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방 방식 중 하나였어요. 로마의 검투사, 학교에서도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였지만 그들을 훈련시키는 라니스타 검투사 훈련사들은 함부로 검투사들을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검투사는 큰 투자였고 그들이 다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랐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검투사들이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얻는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검투사들의 삶을 보면 노예 보호의 현실적인 측면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검투사들은 현재의 스포츠 스타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음식을 먹었고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를 받았으며 심지어 팬클럽까지 있었어요. 검투사 학교의 규칙서를 보면 검투사는 경기장에서만 다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즉, 훈련 중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라니스타가 이 규칙을 어긴다면 그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심한 경우에는 라니스타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어요. 법률적 보호 외에도 로마 사회의 관습법도 노예들을 보호했어요. 모스 마이오름이라고 불리는 조상들의 관습에 따르면 좋은 주인은 노예들을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모스 마이오rum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인은 노예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야 했고 병들었을 때는 치료해 주어야 했으며 명절에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노예들의 가족 관계를 존중해야 했고 가능하면 노예 부부를 떼어놓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관습을 어기는 주인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았어요. 크루델리스 도미누스, 잔혹한 주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다른 귀족들과의 교제에서 배제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명예와 체면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제재는 법적 처벌만큼이나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가정교사나 의사 역할을 하는 노예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이들은 서비 리테라티라고 불렸는데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 출신이었고 로마 귀족들은 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만약 주인이 이런 노예를 함부로 대한다면 다른 귀족들로부터 야만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비 리테라티들의 지위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인보다도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로마 귀족들이 자신의 그리스인 가정교사를 프라이셉토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어요. 키케로의 편지들을 보면 그가 자신의 그리스인 비서 티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키케로는 티로를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지적 동반자로 여겼고 마침내 그를 해방시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티로는 해방 후에도 키케로 가문의 성을 사용했고 키케로의 저작 편집에도 참여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노예 보호는 중요했어요. 숙련된 노예 한 명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의사나 건축가, 예술가 등의 전문 기술을 가진 노예들은 그 가치가 더욱 높았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를 함부로 망칠 수 없었던 거죠. 당시 노예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일반적인 농업 노예도 현재 가치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였고 전문 기술을 가진 노예는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요리사나 의사, 철학자 노예들은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비쌌어요. 이런 고가의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에는 노예 보험 같은 제도도 있었어요. 주인들은 전문 조합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노예가 병들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보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랐어요. 법률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저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려웠고 많은 학대가 은밀하게 자행되었어요. 플리니우스의 편지에서 이런 현실의 단면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어떤 로마 귀족이 자신의 노예들을 잔혹하게 대했지만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어도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이 노예들에게 제공한 보호는 당시 다른 문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로마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거든요. 아테네의 노예법과 로마의 노예법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요. 아테네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로마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했습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노예의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고문을 통해 얻어진 것이어야 했지만 로마에서는 자유로운 증언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들과 비교해도 로마의 노예 보호 제도는 상당히 발전된 것이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노예를 죽인 자가 노예로 배상하면 그만이었지만 로마법에서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습니다. 마누미시오라고 불리는 해방 제도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가 로마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면 황제의 특별 명령으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마누미시오의 종류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마누미시오 빈디크타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해방이었고 마누미시오 센수는 인구조사 때 자유민으로 등록하는 것이었으며 마누미시오 테스타멘토는 유언을 통한 해방이었어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해방된 노예의 지위도 달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마누미시오 인 에클레시아라는 방법이었어요. 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해방 의식으로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된 이후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면 그 노예는 즉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네로 황제 시대의 한 사건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한 로마 귀족이 400명의 노예를 모두 처형하려고 했을 때 원로원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로마 시민들은 이를 과도하고 잔인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결국 황제가 개입해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그 귀족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세쿤두스였는데 그의 집에서 주인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로마 법에 따르면 주인이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을 때 범인을 찾지 못하면 그 집의 모든 노예들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세나투스 콘술툼 실라니아눔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400명이라는 노예의 수가 너무 많았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더욱이 일부 노예들은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무차별적인 처형이 로마의 정의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어요. 원로원에서는 며칠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보수파 원로원 의원들은 전통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보파 의원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반대했어요. 특히 젊은 의원 가이우스 카시우스는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의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네로 황제가 직접 개입했어요. 황제는 로마의 위대함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온다고 선언하며 직접적으로 범행과 연관된 50명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이 사건은 로마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들에서는 모든 노예를 처형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연관성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어요. 로마 법학자들은 이를 개인 책임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 축제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있었어요. 루페르칼리아, 사투르날리아, 콤피탈리아 같은 축제 동안에는 노예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주인이 이를 방해하면 신성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페르칼리아 축제를 보면 특히 흥미로워요. 이 축제는 매년 2월 15일에 열렸는데 늑대의 신 루페르쿠스를 기리는 것이었어요. 이날에는 젊은 남성들이 거의 벗은 채로 거리를 뛰어다니며 만나는 여성들을 가죽 채찍으로 가볍게 때렸는데 이는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축제에 노예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예 남성들도 채찍을 들고 거리를 뛸 수 있었고 노예 여성들도 축제에 참여해서 다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노예들의 축제 참여를 막는다면 그것은 루페르쿠스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로마의 콜레기아 제도였어요. 이것은 일종의 길드나 조합인데 노예들도 자신들만의 콜레기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았고 주인이라도 함부로 해체시킬 수 없었어요. 노예들은 이를 통해 서로를 보호하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주인과 협상하기도 했습니다. 콜레기아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노예들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아플 때 치료비를 지원하고 죽을 때 장례비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변호사를 고용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장되었고 주인들도 이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유명한 노예 콜레기아 중 하나는 콜레기움 세르보룸 파밀리아리움이었어요. 이는 가정 노예들의 조합이라는 뜻으로 로마 시내의 모든 가정 노예들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합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주인을 신고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한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콜레기아는 또한 노예들의 교육과 기술 향상에도 관여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 노예들이 신참 노예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문자를 모르는 노예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주인들도 이런 활동을 장려했는데 노예들의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특별한 보호가 있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은 아픈 노예를 치료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치료를 거부해서 노예가 죽는다면 그것은 과실치사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렉스 아퀴리아 데 다노라는 법률 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주인이 치료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예를 방치하여 죽게 한다면 그것은 재산 손실을 넘어서 인명살상에 해당한다. 이는 노예를 단순한 재산이 아닌 어느 정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로마에는 메디쿠스 세르보룸이라고 불리는 노예 전문 의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노예들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었는데 주인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노예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발레투디나리움이라는 노예 병원이었어요. 이는 대규모 농장이나 광산에서 운영하는 노예들을 위한 전용 병원이었습니다. 독일의 라인강 유역에서 발굴된 로마 시대 노예 병원을 보면 현대의 병원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교육받은 노예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특별했어요. 로마 사회에서 지식과 문화는 매우 높게 평가되었는데 설령 노예라고 해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존경받았습니다. 많은 로마 귀족들이 자신의 노예 교사나 의사를 마지스트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췄어요. 세네카의 편지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리스인 철학 교사 노예를 매우 존경했는데 그를 나의 스승이자 친구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세네카는 이 노예와 철학적 토론을 즐겼고 심지어 그의 조언을 정치적 결정에도 반영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노예들이 자신만의 제자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학자 노예들은 다른 노예들이나 심지어 자유민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은 베쿨리움에 포함되었어요. 로마의 극장과 서커스에서도 노예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어요. 큰 행사가 있을 때 노예들도 관람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주인들이 앉는 VIP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구경할 기회는 주어졌어요. 특히 루디 마근이라고 불리는 대형 경기 대회에서는 노예들에게도 하루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날 노예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경기장에 가서 구경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응원하는 검투사나 전차팀에 돈을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보호 조치들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들은 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고 노예의 인권 자체를 보장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노예는 여전히 말하는 도구로 여겨졌고 기본적인 인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성적 학대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었어요.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예가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의 노예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면 재산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언권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노예의 증언은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고문을 통해 얻은 증언만 유효했어요. 이는 노예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노예들은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노예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콘투베르니움이라고 불리는 동거 관계만 허용되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노예 부부를 떼어놓을 수 있었고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노예 제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당한 제도 안에서도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개선책들이 오히려 부당한 제도를 정당화하고 연장시키는 역할을 할까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의 노예 보호 조치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들은 나름의 진보였습니다. 적어도 노예들을 완전히 물건 취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런 딜레마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완전히 공정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역사는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노예제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묘비명을 분석해보면 상당수의 노예들이 주인 가족과 함께 묻혔고 심지어 같은 묘비에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해요. 폼페이에서 발굴된 주택들을 보면 노예들의 거주 공간도 꽤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주인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공간은 보장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흥미로운 발견은 노예들만을 위한 작은 신전들이었어요. 이런 신전들에서는 노예들이 자신들만의 종교 의식을 진행할 수 있었고 주인들도 이를 존중했습니다. 이는 노예들도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유를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DNA 분석 결과도 놀라워요. 로마 시대 노예들의 유고를 분석해보니 그들의 영양 상태가 생각보다 좋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물론 주인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인들이 노예들의 건강 관리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력의 흔적들도 발견되었어요. 일부 노예들의 뼈에서는 반복적인 구타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고문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학대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의 의학 문헌들을 보면 노예들을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노예들이 자유민들과는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다른 치료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과로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이었어요. 로마의 노예 제도는 분명히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성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해요. 이런 모순적인 측면들이야말로 로마 문명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결국 로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 로마의 노예 제도가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도 이런 점진적인 개선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기독교의 확산과 함께 인간 평등 사상이 퍼지면서 노예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결국 제도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고 완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씨앗은 로마 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불평등과 부당함이 존재해요. 하지만 로마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작은 개선이라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복잡한 진실들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